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1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책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더니요. 출판사 측에서 무언의 압력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쓴 세 번째 책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요, 전자책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책 종합 5위에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 랭킹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가문의 영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경영 부분에서는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종합 5위라 그랬는데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더 발견돼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죠.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 지금 전자책 부분에서 5위에 랭킹이 돼 있는데요. 그 아래쪽을 보니까 한강 저자님께서 지으신 소년이 온다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퍼 책도 그렇고 전자책에서도 한강 저자님이 미준한테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의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보시면요. 제가 전자책 판매 링크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해외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국내에 계신 분들께서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오늘 마침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사랑하는 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고 계신 분들께 초콜릿 대신 좋은 책 한 권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간된 세 번째 책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은요.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마음 자세로 집필을 했습니다. 많은 책을 판매해야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 주식 투자에 뛰어드신 투자자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까? 거기에 작은아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자세로 집필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면요.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눈에 딱 봐도 떨어진 종목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섹터와 관계없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동시에 상승하는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하는 아주 기분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77% 상승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1.04, 나스닥도 1.50%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테크주들이 굉장히 상승 추세가 도드라졌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더욱이 러셀 2000 역시도 1.17%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가 한 섹터라든지 아니면 시가총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싹 다 올라가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태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싹 다 올라갔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어제는요. 시장이 시작되자마자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너나 할 거 없이 일제히 주식이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요, 어제는 이렇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급락한 것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어제는 때마침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PPI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하거든요. 자, 보시면요. 1월에 미국 도매 물가는 식품 및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예상보다 더 많이 상승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한적인 진전만 보여줬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다가 막혀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목요일에 발표된 노동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부르는 PPI는 12월에 0.5% 상승에 이어서 1월에는요. 한 달 전보다 0.4%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블룸버그 설문조사의 중간 전망치는 0.3% 상승을 예상했었고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됐다. 그래서 보통은요,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게 보통의 현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PPI 결과와 상관없이 오히려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공유해 드리면요. 현재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한두 번의 좋은 수치에 흥분하지 않으며 한두 번의 나쁜 수치에도 흥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이번에 발표된 수치 별거 아니니까 나를 믿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의 말에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PPI 지수는요, 전체적인 지수로 보면 예상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PCE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의 일부 구성 요소, 즉 의료, 항공사, 금융 서비스, 그리고 보험, 이런 부분은요, 예상보다 약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인플레이션 지표를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죠.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CPI고요. 두 번째가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파월 의장이 줄곧 강조하는 것처럼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발표된 PPI 중에 PCE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의료 비용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금융 서비스 보험인데요. 어제 PCE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은 PPI 지수 중에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졌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다는 거죠. 따라서 보고서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인 PCE는요,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인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PPI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금리는 떨어지고 증시는 급등하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종전 소식만 전달이 되면요, 인플레이션 걱정이 싹 사라지면서 상승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어제 국채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은요, PPI 지수만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겨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차트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내야 되는 관세는 1.9%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관세가 13.6%나 붙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아랑 보시면요. 만약에 인도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관세가 2.7%인데요. 그 반대 경우에는 10.5%나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관세가 동등하게 매겨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바로 상호 관세 부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요. 여기 트럼프가 직접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인도, 중국 또는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100% 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100%는 100%다. 그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관세에는 관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여태까지는 유리한 입장에서 무역을 했던 많은 나라들의 커다란 충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채가 상승한 거잖아요. 국채도 랠리를 했고 주식시장도 랠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무역 대표부와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별로 새로운 관세를 제한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된 건데요. 자, 자세히 살펴보니까 트럼프가 지명한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릭은요.
모든 연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이며 트럼프는 그 이후에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관세를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4월 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악관이 배포한 메모 사본에 따르면요. 새로운 수입세는 각 국가에 따라서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거죠. 어서 와서 우리랑 협상해서 관세 올리는 일 없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은요, 관세가 즉시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신호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뭐 다시 얘기해서 얼마 전에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랑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관세 적용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국 협상하면서 한 달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고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타픽의 성적인데요. 오늘은 미주온 타픽 관련해서 해야 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성적부터 살펴보시죠. 가장 위쪽을 보시면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무려 24.28% 폭등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파가야의 어닝 결과가 발표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실 때쯤 되면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24% 이상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로 앱 러빈이 플러스 24%, 두 종목이나 24% 폭등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자, 세 번째를 보시면요. 새로운 종목이 편입이 됐습니다. 19.27% 올라간 이노데이터라는 종목이 보이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다시 재편입된 제타가 9.76% 올라갔고요. UiPath가 7.2%나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가 플러스 5.77, 엔비디아 플러스 3.16, 탈렌 에너지 플러스 1.64, 구글이 플러스 1.38, 넥스트트래커가 플러스 1.32, 우버 플러스 1.18, 비트코인이 1% 올라갔고요. 97,140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이 0.63, 팔란티어도 0.44%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메타 역시도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메타는 지금 며칠 동안 올라간 거냐면요. 무려 19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엄청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타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 배당금을 5% 증가시킨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분기 배당금을 주당 0.525달러로 올렸는데요. 전에는 0.5달러였죠. 따라서 5% 인상한다라는 좋은 발표 내용이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률은 오히려 떨어졌겠죠. 현재 배당률이 0.29%, 한 0.3%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배당률이라는 것은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배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있는데요. 배당 성향이라고 한국에서는 해석을 하죠. 배당 성향은 뭐냐면요.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에서 얼마 정도를 이용을 해서 배당을 나누어 주는가, 이 퍼센티지를 얘기합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8.36%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엄청난 포션을 띄어서 배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배당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페이어블이 지금 3월 26일, 그리고 레코드 데이시 14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 디비던드가 3월 14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배당금을 나누어 주는 날이 3월 26일이고요. 그리고 엑스 디비던드 데이시 가장 중요한데 3월 14일은요. 엑스니까 베타적이죠. 3월 14일 날 메타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3월 14일 날 사지 말고 그 전에 메타 주식을 사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메타의 모멘텀은 너무나 좋죠. 스트롱 바이를 보이고 있고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한 가지는 셀이고요. 10가지는 중립, 15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RSI 지수가 82.45이기 때문에요. 조만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물론 기술적인 조정에 불과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심하게 과매수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 주식의 주가 차트인데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깃발대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횡보를 하죠. 다시 한번 깃대가 나오고 횡보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상승 깃발형이거든요. 상승 깃발형을 지난
6개월 동안 두 번이나 형성하면서 두 번 다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면 다시 우상향하는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우량한 주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주온 탑픽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떨어진 종목도 꽤 있었는데요. 브로드컴이 0.23%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비스트라가 마이너스 0.58,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0.58, 어도비가 마이너스 0.76, 크레도 마이너스 1.2,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마이너스 1.61,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82, 마지막으로 TSMC가 2.20%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파가야 테크놀로지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미주온 탑픽 중에 어제 상승 추세가 가장 좋았던 종목이 파가야잖아요. 여기 제목에는 23%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장 마감까지 24% 이상 폭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어닝 결과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닝 결과를 보시면 여기 미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은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매출의 성장 추세를 봐도 28.1% 전년 대비 성장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와우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파가야가 이렇게 24%나 급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목요일 오후에 23% 급등했고 또한 장 마감에는 24%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는요, 2025년 가이던스를 견실하게 제시했고요. 특히 조정 에비타 전망이 매우 밝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파가야의 흑자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조정 에비타 수익의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투자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4분기 조정 에비타는 6,410만 달러가 보고가 됐는데요. 5,340억 달러의 추정치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1년 전에는 3,42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무려 87%나 1년 만에 증가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파가야는요, 2025년 2분기에 갭 기준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적자 기업 아니다. 조만간 흑자로 전환한다. 이런 뉴스를 발표한 거죠. 그리고 잘하면요, 1분기에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025년 1분기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순이익에 대한 전망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0입니다. 따라서 2천만 달러죠. 마이너스 2천만 달러에서 손익분기점 사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잘하면 손익분기점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1분기 전망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나서 2분기에는 아마도 우리는 갭 기준으로도 수익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뉴스를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2025년을 전체로 보면요. 순이익이 만약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마이너스 1,000만 달러. 근데 상황이 좋아지면 4천만 달러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미주온과 함께 투자하신 분들께서는요, 기업이 수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된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는지 아마 여러 번 체험하시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먼저 2020년에 테슬라가 대표적인 경우였죠. 한동안 미주온 탑픽의 정상자리를 차지했던 테슬라는요,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강의할 때 팔란티어 그리고 우버를 가지고요. 이제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4년 최고의 종목은 팔란티어였고 우버 역시도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굉장히 멋진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죠. 자, 따라서 이번에 파가야 어닝 결과를 살펴봐도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펴봐도요. 단순히 가이던스가 좋았다기보다는요. 흑자 전환을 앞둔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폭등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가까운 미래에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에는 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커다란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께 내일 방송 2월 15일 토요일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방송은요. 여러분들 꼭 한번 시청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에는요. 오늘부터 미주온 탑픽으로 선정된 이노데이터라는 기업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데이터는 어제 19% 이상 급등하면서 추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간외 거래에서 무려 8.95%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 종목은요, 제가 2월 12일 날 미존 올인원 멤버십에 관심 종목으로 추가시키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정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보에 따르면요, 이노데이터라는 테크 기업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주목할 만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및 데이터 관리에 뿌리를 둔 글로벌 기술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 회사고요. 급성장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재적인 경쟁 우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이노데이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정보 처리 전문성을 개발해서요. 매달 약 120만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98.6%의 정확도로 처리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전 세계 3,000명 이상의 글로벌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확장 가능하고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도 만만치 않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47개의 독점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가치만 해도 약 1,870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 관계를 보시면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92%나 되는 높은 고객 유지를 자랑한다. 따라서 한번 고객이 되면 잘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가테크 기업 5곳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7개 기업 중에 무려 5곳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 바로 이노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변환 쪽에서 지금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약 3,250만 달러를 창출하고 있고요. 기업 시장 점유율은 무려 43%에 달하기 때문에 AI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에 굉장히 멋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무려 전년 대비 136%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분기 매출이 1억 달러가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740만 달러를 만들어내면서 주당 0.60달러, 희석 주당 0.51달러를 보고하고 있고요. 조정 에비타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37% 증가한 멋진 성장세를 자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 리스크도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 고객 집중 현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매출이요. 지금 5개의 메가테크 기업에서 들어온다. 따라서 그중에 한두 개를 잃어버리면요. 매출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AI 와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신조어입니다. AI 와싱은 뭐냐면요. 옛날에 닷컴 버블 시대에 닷컴이라는 말이 붙으면 주가가 다 급등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AI 기능을 과장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죠. 지금 소문만 자자한데 과연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법적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제타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노데이터는 자사의 AI 역량을 허위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 부분 역시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는 4개의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4개 기관 모두 바이 레이팅, 아웃퍼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존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데이터는요, 2월 20일에 어닝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0일 날 어닝이 어떻게 발표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5,300만 달러고요. 갭 EPS는 21센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노데이터가 이 전망치를 달성하게 되면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요, 매출은 무려 103%, 그리고 갭 EPS는 328% 성장한 셈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2월 20일 어닝 발표와 함께 주가의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자, 여기 아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 차트가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스권을 유지하기 전에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봉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기봉이 형성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유명한 상승 깃발형입니다. 따라서 상승 깃발형이 나타났을 때는 위로 돌파하면서 또 한 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관심 종목에 추가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흥미로운 아티클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은 제가 역발상 투자 전략 매수 신호가 떴다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은요. AAII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좀 화면을 제가 직접 웹사이트로 옮겨서 보여드리죠.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들어가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www.aai.com인데요. 이 웹사이트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업데이트를 발표하는데요.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향후의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요. 이번 주의 결과에 따르면요. 단 28.4%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고요. 무려 47.3%가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역발상 투자 전략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넷불 비율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는 28.4%고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47.3%잖아요. 따라서 불에서 배열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8.9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18.9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잠깐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18.9% 마이너스를 보이는 거는요. 2023년 마지막 조정 이후에 최악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통은요. 미국 증시는 70%가 좋은 추세를 보이고 30%는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AAII의 넷불 레이시오는 플러스를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마이너스로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2023년 11월 2일 날 마이너스 2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10% 이상 떨어지는 조정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여기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1월 달이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18.9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최악의 상태를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좋은 신호냐면요. 넷 비율이 현재 수준을 기록한 이후에 6개월 이후 그리고 12개월 이후에 S&P 500 성적을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1987년 이후 지금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고요. 자,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여기 나타나죠. 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AAII의 설문조사 결과가 마이너스 18.9까지 떨어진 구간의 향후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요. 6개월 이후에는 7.9%나 평균적으로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라갈 확률이, 상승할 확률이 무려 78%입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17.7%나 올라가 있었고 올라가 있을 확률이 무려 84%입니다. 따라서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지금 현재부터 1년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갈 확률은 84%나 되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주가 상승도 17% 이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제가 맨날 모멘텀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모멘텀에 입각한 투자 전략은 개별 종목 선정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매수 시점을 잡을 때는요. 오히려 역발상 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 따라서 두 가지를 결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모멘텀 투자 전략을 이용한 최고의 주식 매수 타이밍은요. 시장의 전반적인 센티멘트가 최악인 상황일 때, 따라서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이 많을 때죠. 그때 그 전까지는, 따라서 이렇게 억울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최고의 모멘텀을 보유했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모멘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13F 파일입니다. 최근에 미준의 구독자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미준 방송에서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서는요. 스마트 머니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는요. 투자 운용 자금이 1억 달러를 넘어가는 대형 기관들은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부르죠. 이런 기관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이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데 파일의 이름이 바로 13F거든요. 그리고 오늘 날짜가 2월 14일이죠. 따라서 분기가 끝난 게 2024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45일이니까요. 오늘이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레이 달리오가 이 13F 파일을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 달리오가요. 테슬라 주식을 이번에 새롭게 편입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될 수가 있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은요. 2024년 4분기에 테슬라의 새로운 지분을 투자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골드만삭스의 지분을 매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T&T에 대한 지분을 5배 이상 늘렸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서 거의 손을 뗐다. 거의 대부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펀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주식을 15만 3,600주 매입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산 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워크플로우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나우를 5만 6,400주,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를 60만 5,800주, 유틸리티 회사인 PPL을 70만 4,100주 새롭게 매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이 헤지 펀드는 결제 기술 회사인 페이팔의 지분을 236만 주로 2배 가까이 늘렸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증가로는 마케팅 회사인 앱러빈, 미준 탑픽이죠. 앱러빈의 주식이 49만 2,900주로 85.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발전 회사인 비스트라의 주식은요. 177만 주로 58.9% 급등했다.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레이 달리오가 미주운 탑픽을 많이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는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헤지 펀드 중에 하나고요. 달리오의 실시간 순 자산은 무려 140억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탑5 매도 종목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에 레이 달리오는요. 스파이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무려 19.4%나 증가시켰거든요. 따라서 미국 증시의 상승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APP, 앱러빈이고요. 0.54%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지분이 그 정도 올라간 거고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왜냐하면 실제 주식의 증가 수는 85.6%나 급등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T&T가 세 번째, 이베이도 많이 샀고요. 페이팔이 다섯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자, 반면 이 다섯 개 종목은 팔았는데요. 네 번째를 보시면 엔비디아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식을 상당히 많이 비중을 줄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탑 12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파이 그리고 IVB 따라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네 번째 구글이 보이죠. 다섯 번째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비중을 많이 줄였죠. 마이너스 26.4%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5위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6위는 메타인데요. 메타 주식도 22%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도 23.3% 줄였지만 아직까지는 보유 비중 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8위를 보시면 비스트라가 나오는데요. 비스트라는 58.8% 증가시키면서 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AMD 역시도 많이 샀습니다. 22.7% 증가시키면서 9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보시죠. 아마존이 11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보유 비중을 34.8% 줄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고요. 비트코인에 초대형 호재가 오고 있다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뉴스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에 어떤 호재가 다가오고 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 기사는 지금 현재 제 목소리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닮은 인공지능이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좀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에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청취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주말 동안 잘 쉬고 좀 회복해서 월요일 날 좋은 목소리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18개 주에서 주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20개의 법안이 모두 제정된다면 잠재적으로 주 정부가 23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총 24만 7천 개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될 수 있으며 암호화폐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투자 관리 회사인 바넥은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의 목요일 거래가는 9만 6천 달러를 약간 상회했는데 이는 1월 20일에 기록한 최고가인 10만 9,225달러보다 약 12% 낮은 수준입니다.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텍사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를 포함한 18개 주의 입법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과 잠재적으로 다른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정부 준비금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와 통과될 경우 몇 개나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바넥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 의회에서 총 2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중 3개는 이미 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펜실베이니아, 와이오밍, 노스다코타에서 발의된 이 3개의 법안은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발의된 후 부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선거 기간 동안 미국 내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1월 23일에는 이 연방 암호화폐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잠재적 창출과 유지를 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비트코인 또는 디지털 자산 보유를 위한 주 차원의 법안 대부분은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그중 일부는 주 연금 기금의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이미 연금 기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한 주들입니다. 주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제한된 자금 출처는 주 일반 기금, 기부금, 범죄로 인한 몰수금 등 다양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주들은 5천만 달러에서 87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바넥의 분석에 따르면 밝혀졌습니다. 바넥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매튜 시겔은 X의 이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최대 230억 달러가 비트코인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썼습니다. 는 일부 주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잠재적으로 보수적인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